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시어머니는 제가 병간호를 하러 가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남편이야 원하면 얼마든지 널려있지만 나를 낳아주신 친정엄마는 단 한 분뿐입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작성해 두었으니 당장 비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지윤입니다. 올해로 막 30살이 되었죠. 30이라는 나이는 여자의 인생에서 외모로든 커리어로든 가장 찬란하고 무르익은 시기라고들 합니다. 저는 현재 굴지의 대기업에서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매달 1,000만 원 단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명품 정장을 빼입고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지휘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성공한 겉모습 뒤에서 저는 그저 묵묵히 참아내야만 하는 체스판의 말이었고 비밀번호조차 필요 없는 ATM 기계였으며 시댁이라는 값싼 황금, 세장 속에 갇힌 무보수 최고급 가정부에 불과했습니다. 허세와 체면만을 중시하는 시댁에서의 며느리 생활. 그것은 마치 매일같이 맷돌에 갈려 자존감이 짓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 아침은 단 한 번도 여유로운 커피 한 잔이나 잔잔한 음악으로 시작된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창문 너머로 겨울에 짙은 안개가 채거치기도 전인 새벽 6시. 저는 어김없이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싸늘한 주방은 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찌개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지만 그 위로는 시댁의 숨막히고 고리타분한 가부장적 규칙들이 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는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격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전형적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7시 안방에서 느릿느릿 걸어나온 시어머니는 제가 땀 흘려 차려놓은 아침 밥상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보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나물 무침에 들어간 참기름이었습니다. 지윤아, 넌 대체 참기름을 얼마나 들이부은 거냐? 우리 집에 돈 폭포라도 쏟아지는 줄 아는 모양이지? 네가 돈 좀 벌어온다고 내 멋대로 펑펑 써대도 되는 줄 알아? 여자가 살림을 이따위로 낭비해서 쓰겠어. 저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꽉 주고 입술을 깨물며 튀어나오려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산 그 최고급 국산 참기름은 한 병에 5만 원이 넘는 것으로 오직 제 월급 카드로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이 집으로 가져오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시댁의 재산으로 둔갑했고 그녀는 자신이 그것을 아까워하고 낭비라며 저를 모욕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말없이 작은 그릇에 나물을 덜어냈습니다. 저는 늘 참았습니다. 결혼 전날 친정엄마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무조건 참아라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그 말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새언니, 띵동 내 계좌로 20만 원만 쏴줘. 올해 22살인 얄미운 시누이 수진이의 콧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수진이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부스스한 머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비싼 실크 파자마 역시 작년 생일에 제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머리엔 든 것 없이 게으름만 피우면서도 최 여사에게는 금지옥엽 같은 딸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학도 가지 않고 취업할 생각도 없이 온종일 아이돌 덕질이나 하며 몸에 명품만 휘두르기를 꿈꿨습니다. 수진아, 20만 원은 갑자기 왜? 이달 초에 용돈으로 벌써 50만 원이나 줬잖아.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하려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는 입술을 삐죽이며 평소에 간드러지던 목소리를 표독스럽게 바꾸었습니다. 아유, 그깟 20만 원 가지고 진짜 유세네. 남편 친동생한테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오늘 밤에 친구 생일 파티 가는데 폼나는 원피스 하나 안 사입고 가면 애들이 비웃는단 말이야. 대기업 홍보팀장 새언니 뒀다면서 촌뜨기처럼 입고 다닌다고 소문낼 텐데. 제가 입술을 깨물며 반박하려던 찰나 법적인 제 남편 민석이 화장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쉴 새 없이 게임 컨트롤을 하며 가볍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아, 그냥 수진이한테 이체해줘. 푼돈 몇 푼 가지고 가족끼리 치사하게 굴지 말고. 당신 한 달에 돈을 그렇게 긁어 모으면서 동생한테 그 정도도 못 사줘? 닳는 것도 아니잖아.
저것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한 달에 제가 버는 월급의 자투리만큼도 벌지 못하는 남자.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무서운 가부장적 우월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식비부터 심지어 자기 여동생의 유흥비까지 집안의 모든 지출을 제가 떠안는 것을 아내의 도리라고 치부했습니다. 그의 입버릇은 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 동생은 아직 어리잖아. 우리 집안 가풍이 그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허세를 부리며 가장 노릇을 하는 척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전적으로 아내의 경제력에 기생하는 거머리였습니다. 저는 다리 밑판 위에 구김없는 와이셔츠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셔츠는 반듯하고 깨끗했지만 그 안에 들어갈 인간은 참으로 비겁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문 인식을 한 뒤 냉정하게 수진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신우이는 환호성을 질렀고 최 여사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며느리라면 당연히 바쳐야 할 곡물로 여겼습니다. 조용히 착취당하며 세워진 싸구려 황금 3장. 그리고 저는 아내의 도리라는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그 흡혈귀 같은 인간들에게 자발적으로 피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운명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말 오전 10시경 최 여사의 명령에 따라 거미줄이 쳐진 비좁은 창고방에서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있던 그때 바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친정집 바로 옆에 사시는 이웃집 정 아주머니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주머니. 저는 휴대전화를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우고 종이 상자의 먼지를 털어내며 답했습니다. 지윤아,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뛰어와라. 내 엄마가 빨래 널다가 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 내가 구급차 불러서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뇌졸중이래.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야 한다더라. 얼른 수술비 챙겨서 당장 뛰어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걸까요? 번개는 치지 않았지만 제 정수리를 직격으로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등골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았고 심장은 일순간 멎어버렸습니다. 세상 전체가 흔들리며 기울어졌습니다. 창고의 곰팡 내에 속이 뒤집혀 구역질이 났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테이프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제 두 손은 한겨울 얼음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차갑게 식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테이프가 바닥으로 툭... 아주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왜요? 누군가 제 성대를 꽉 틀어진 것처럼 목이 메어 더듬거렸습니다. 빨리 와, 지윤아. 늦으면 내 엄마 마지막 얼굴도 못 볼 수도 있어. 정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지방에 걸려 하마터면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오직 단 하나의 이미지만 맴돌았습니다. 바로 우리 엄마. 엄마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온갖 고생을 하며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후 엄마는 재혼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다 물리치고 오직 제게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서름을 겪게 하지 않으려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치셨습니다. 단돈 1,000원도 아껴가며 입을 것, 먹을 것 다 줄여가며 저를 대학까지 번듯하게 졸업시키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집갈 때 시댁에서 무시당할까봐 당신의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 남부럽지 않은 혼수를 해오셨습니다. 늘 참는 것에 익숙했던 엄마는 항상 제게 참아라, 지윤아. 결혼한 여자는 새장 속의 새와 같단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까 두려워 제가 시집살이에 지쳐 엉엉 울며 전화할 때마다 엄마도 함께 울면서 그저 인내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저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서랍장을 뒤집어 엎고 적금 통장을 찾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작은 캐리어의 지퍼조차 열기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손등을 적셨습니다. 저는 옷가지 몇 벌과 신분증, 은행 카드들을 급히 챙겨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한편의 부조리극이었습니다. TV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고 가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남편 민석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꼬고 미리 깎아둔 사과를 씹으며 여전히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옆에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TV 속 연예인의 외모를 품평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가칠한 매니큐어를 후후 불어가며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하얗게 질린 얼굴과 범벅이 된 눈물을 신경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 당장 서울대 병원으로 데려다줘. 우리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아주 잠시 멈칫하더니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게임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뇌졸중? 노인네들 나이 들면 다 한 번씩 아프고 그런 거지 뭐. 일단 진정 좀 해. 무슨 불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이야. 나 이 판만 마저 깨고. 최 여사는 이쑤시개를 바닥에 퇴 뱉어내며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뇌졸중은 무슨. 사돈어른 원래 혈압 높으시잖아. 약 먹는 거 까먹으셨겠지. 응급실 가서 주사나 한 대 맞으면 금방 깨어나실 거다. 아침 밥상 물린 지 얼마나 됐다고 징징 짜면서 집안의 재수 없게 곡소리를 내고 난리야? 수진이는 아예 고개조차 들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새언니 병원 가면 오늘 점심은 누가 해? 나 배달 음식은 더러워서 안 먹는데. 그들의 얼음장 같은 무관심이 진흙 섞인 얼음물처럼 제 얼굴에 끼얹어졌습니다. 엄마를 향한 걱정으로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순식간에 조여들며 지독한 고통과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인간들은 내가 남편, 어머니, 아가씨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인간에조차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들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 생사를 오가며 사신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들은 고작 게임 한 판, 오늘 점심 메뉴, 그리고 내 울음소리가 집안에 재수를 옴붙게 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그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가정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가 찢겨나가고 구역질 날 만큼 잔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무감각한 쓰레기 같은 남편이 게임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며 말싸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목숨은 지금 1분 1초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작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쥔 채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 먼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점심은 알아서들 처먹어. 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싸늘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현관문 손잡이에 닿으려는 찰나 뒤에서 강한 힘이 제 옷을 낚아채는 바람에 하마터면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평범한 환갑 노인이라면 낼 수 없을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양팔을 벌려 현관문을 가로막고 섰고 마치 자신의 영토와 보물을 지키려는 들짐승처럼 눈을 희번득거렸습니다. 너 지금 뭘 챙겨서 나가는 거냐? 최 여사가 앙칼지게 소리치며 바싹 마른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삿대질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코끝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 가방 안에 든 거 적금 통장 맞지? 너 지금 우리 집 돈 빼돌려서 창밖으로 내던질 작정이냐? 저는 입술을 너무 꽉 깨물어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정도로 억눌린 분노를 담아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응급실에 계세요. 병원비 결제해야 하니까 당장 비키세요.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머 이것 봐라.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소리를 질러? 최 여사가 현관문을 쾅쾅 치며 귀가 찢어질 듯 꾀꾀거렸습니다. 시집 온 여자는 시댁 귀신이 돼야 하는 거야. 사돈어른 인얼 낳았어도
넌 이미 결혼해서 이 집안 사람이다. 사돈어른 아픈 건 그 집 친척들이 알아서 하겠지. 네가 가면 이 집 밥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해. 이 집에 있는 돈은 다 우리 아들 민석이 돈이고 이 집안 돈이다. 친정에 단돈일 원 한 푼도 빼돌릴 생각 마.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제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난도질했습니다. 그녀의 표독스러움과 이기심은 인간이 낼 수 있는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저는 확 고개를 돌려 남편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절박하게 매달리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에게서 한 줌의 인간성이라도, 가장으로서의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발휘되어 이 가정을 구원해줄 한마디를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여보, 민석 씨, 당신이라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우리 엄마, 당신 장모님이셔. 생사를 오가고 계시는데 당신은 어머니가 내가 엄마 살리러 가는 걸 막도록 그냥 둘 작정이야? 제 목소리는 산산조각 나듯 갈라졌습니다. 민석은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른 채 어기적어기적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 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 한 톨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겁하고 타산적인 계산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여보. 병원에 가면 돈이 한두 푼 깨지는 줄 알아? 뇌졸중 수술에 입원비 하면 몇 천만 원, 아니 억 단위가 깨질 수도 있는데 살린다는 보장도 없잖아. 살아나셔도 평생 병상에 누워 지내셔야 할 텐데 우리 집안에 그럴 돈이 어딨어? 장모님 모시는 건 처가 쪽 친척들 몫이지. 괜히 돈 들고 병 얻어올 짓 하지 마. 그 적금 통장은 나중에 우리 애 낳으면 쓰려고 모은 거잖아. 그걸 장모님한테 다 쏟아부으면 나중에 우리 집안에 무슨 일 생겼을 때 어쩌려고 그래?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에 소음이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간 듯 멎었고 오직 무겁고 고통스럽게 뛰는 제 심장.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럴 돈이 어딨어? 그 적금 통장에 든 6천만 원. 단돈일 원까지 모두 제가 밤낮 없이 야근하고 프로젝트를 따내며 제 뼈와 살을 깎아 모아온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고작 200만 원 남짓 벌어오며 자기 용돈 쓰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기에도 부족했던 남편은 그 통장에 단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친엄마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거머리 같은 인간들은 내 피땀으로 모은 내 돈으로 내 엄마를 살리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 노동력만을 착취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안의 인간성까지 모조리 빨아먹고 오직 시댁의 추악한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영혼 없는 돈 버는 기계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이 집안 뼛속 깊이 뿌리 박힌 가부장제와 이기심은 점잖은 척하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이 자기 편을 들자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침을 퇴뱉고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봐라, 내 남편이 똑 부러지게 말하잖니. 네가 오늘 이 집 문턱을 한 발짝이라도 넘어서 단돈 10원이라도 친정에 가져간다면 2번 다시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어디서 근본 없는 촌년이 서울 남자 물어서 팔 잡혔으면 주제 파악을 해야지. 물이 끓어 넘쳤습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 유지하려 했던 황금세장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숨막히고 구역질 나는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고 제 안에는 무서울 정도의 싸늘함과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시커먼 불길이 제 눈동자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나의 고요함을 그들은 굴복으로 착각한 듯 했습니다. 최 여사는 입꼬리를 비틀어 비웃으며 팔을 내리고 소파 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민석 역시 헛기침을 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래 여보, 진정하고 처가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알아서 하시라고 해. 다 방법이 있을 거니까. 다들 입 닥쳐. 제가 이빨 사이로 내뱉은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세의 거실에 있던 세 사람 모두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매니큐어를 칠하던 수진이도 흠칫하며 붓을 탁자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턱을 치켜들고 날카로운 단검 같은 눈빛으로 얼빠진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똑똑히 들어. 저는 지난 3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예의와 규칙을 산산이 조각내며 최 여사의 얼굴에 삿대질했습니다. 이 집구석에서 당신들이 처먹는 쌀알 하나, 찍어 먹는 참기름 한 방울,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당신 딸년 유흥비까지 전부 다 내가 벌어온 돈이야. 이 적금 통장 역시 내 피와 눈물이고 당신들 단일 원도 보탠 적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막아서? 최 여사는 투개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눈을 부릅뜨고 악을 썼습니다. 너 인연, 감히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내 돈도 우리 집안 돈이야. 너 지금 반란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거냐? 민서가 내 마누라가 시어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는 거 안 보여? 당장 전연 뺨을 올려붙여. 민석은 씩씩거리며 달려와 제 뺨을 때리려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저는 바닥에 가방을 내동댕이치고 TV 선반 위에 있던 크리스탈 꽃병을 집어들어 대리석 테이블 위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깨진 꽃병의 날카로운 끝이 민석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민석은 급브레이크를 밟듯 멈춰섰습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리를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하려는 거야? 건드릴 수 있으면 한번 건드려봐. 저는 핏발이 선 눈으로 포효했습니다. 똑똑히 알아도. 남편은 세상에 널렸지만 내 부모는 단 한 분뿐이야. 우리 엄마한테 불효자가 되느니 차라리 이 썩어 빠진 쓰레기 같은 집구석을 갖다 버리겠어. 나의 선전포고는 그들의 얄팍한 허영심의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최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고 수진이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깨진 꽃병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거실 구석의 작은 서랍장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확 열어젖히자 제일 밑바닥 파일철에 고이 간직해둔 A사 용지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6개월 전에 작성해두고 출력해 놓았던 이혼 서류였습니다. 억울함에 베개를 적시며 울던 밤 차마 서명할 용기가 나지 않아 숨겨두었던 서류. 하지만 오늘 제 안의 용기는 차고 넘쳤습니다. 저는 민석의 셔츠 주머니에 꽂혀있던 만년필을 확 빼앗아 종이 위를 내리찍었습니다. 만년필 초기 종이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서명란에 제 이름을 갈겨 썼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서명이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기생하는 벌레들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줄 서명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민석의 코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핏기 없는 얼굴로 바닥에 발이 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탁! 저는 이혼 서류를 그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때려박았습니다. 도장 찍어.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이 집구석은 남남이야. 내가 이 집에 쏟아부은 것들, 단돈일, 원까지 남김없이 다 회수해 갈 테니 각오하고 있어. 저는 다시 핸드백을 집어들고 캐리어 손잡이를 세차게 끌었습니다. 바퀴가 나무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등 뒤에서 최 여사가 바닥에 나뒹굴며 손발을 버둥거리고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으며 드러눕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구겨진 이혼 서류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을 맞이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홀가분했습니다. 수모로 가득했던 며느리로서의 인생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고 더욱 잔인하고 도도하게 다시 태어난 김지윤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짙은 안개를 찢고 달리는 택시는 불나방처럼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차 밖의 뼈시린 추위와 달리 병원 안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잔돈도 받지 않고 기사에게 5만 원짜리 지폐를 던져준 뒤 응급실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구급차 사이렌, 소리, 환자 이름을 부르는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 복도 밖에서 대기하는 보호자들의 통곡 소리가 뒤섞여 처절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잔뜩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윤아, 왔구나. 아주머니가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내 엄마 아직 수술실에 있어. 의사 선생님이 맥박이 너무 약해서 산소 호흡기 달고 수술 중이시라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원무과로 달려가 카드를 긁어 500만 원의 수술 예치금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결제했습니다. 시뻘건 영수증을 손에 쥐고 나서야 돈의 위력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돈이 생명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 엄마를 이 세상에 붙들어 둘 유일한 구명조끼라는 사실을, 만약 제가 그 짐승만도 못한 남편의 말대로 시댁에 제 돈을 고스란히 바치고 왔다면 지금쯤 저는 엄마의 시신 앞에서 목 놓아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은 제 30년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백야였습니다. 늦은 밤 병원 복도는 한기가 돌았고 하얀 형광등 불빛은 회색 타일 위에 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팔을 짱고 앉아 수술실 위에 빨간 불빛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고독이 저를 에워쌌지만 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맹렬한 불길 속에서 단련되는 강철 갑옷을 입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 집구석에서 낭비한 제 청춘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화목한 가정이라는 타이틀을 지키려 헌신적인 아내이자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며 멸시와 구박을 견뎠던 시간들. 스스로 순한 양이 되어 그들이 나를 입맛대로 뜯어먹고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는 재산처럼 여기게 둔 제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낳아주신 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우리 엄마는 너무나 과로한 나머지 저 차가운 문 뒤에서 사신과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대비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새벽 4시 마침내 수진실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심장이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듯 위태로웠습니다. 담당 의사가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구겨진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환자 이 여사님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제가 딸입니다.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뛰어갔습니다. 의사는 피곤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뇌혈전 제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재활 기간이 매우 길어질 겁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제야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옥 같던 시댁에서 걸어 나온 이후 처음으로 흘린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해방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죠.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을 향해 허리 굽혀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환자실에 면회를 들어갔습니다. 깡마른 몸에 온갖 링거줄과 호스를 주렁주렁 매단 채 누워 계신 엄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었는지 푹 파인 엄마의 눈이 서서히 떠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더니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윤아 내 새끼, 엄마가 널 또 고생시키는구나. 바람 소리처럼 위태롭고 가냘픈 목소리였습니다. 생사의 문턱을 넘어오면서도 여전히 딸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는 우리 엄마. 저는 병상 옆에 무릎을 꿇고 차갑게 마른 엄마의 손을 잡아 제 뺨에 비볐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제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차분했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내 전부야. 나한테 엄마보다 중요한 가족은 없어. 이제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 다신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고 누구도 엄마에게 상처 주지 못하게 할 거야. 저는 희끗희끗해진 엄마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은 지났고 이제는 엄마를 지키는 동시에 제 자존감을 짓밟았던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라고.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지 3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제 휴대전화에 남편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화면에 깜빡이는 그 두 글자를 보며 저도 모르게 조소 섞인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저는 온갖 서류와 병원비를 처리하고 밤을 새워가며 엄마의 근육이 위축되지 않게 팔다리를 주무르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 인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부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화를 걸다니. 저는 전화를 귀에 대는 대신 스피커폰으로 켜고 병원 식당에 차가운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석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초조함이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접받는데 익숙한 자들 특유의 거만하고 오만한 선심 쓰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이제 애들처럼 구는 건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어머니가 오늘 제삿날이니까 퇴근하는 길에 시장 들러서 전 좀 부쳐오고 나물거리 좀 사오라셔. 온 김에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폭탄도 좀 치우고. 며칠 동안 수진이가 집밥 못 먹었다고 배고파서 난리야. 다 큰 어른이 며칠 홧김에 친정 갔으면 됐지. 이혼 서류로 사람을 협박해. 저녁에 오면 어머니가 한 소리 하시더라도 그냥 얌전히 고개 숙이고 들어. 어른한테 대들지 말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그가 짓거리는 우스꽝스러운 독백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금쯤 그 아파트의 꼴이 어떨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틀림없이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고 초파리들이 상한 음식물 찌개미 들끓고 있을 것입니다. 세탁기는 돌아갈 줄 모른 채 빨랫감이 산을 이루어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최 여사는 허리가 아프다며 안마해줄 며느리를 찾으며 허공에 대고 쌍욕을 해대고 있겠죠. 철없는 시누이는 놀러갈 때 입을 옷이 세탁이 안 되어 있다며 발광하고 있을 것입니다. 독한 시어머니부터 찌질한 남편까지 그들은 환상 속의 연극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번 결혼한 여자는 엎질러진 물이라는 그들의 맹목적이고 멍청한 믿음. 아빠 없이 자라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는 김지윤이라는 여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감히 남편이라는 방패막이를 제 발로 찰 리가 없다는 확신. 최 여사는 아마 동네 아줌마들에게 가슴을 치며 이렇게 떠벌렸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깟 년이 며칠이나 버티겠어? 돈 떨어지면 알아서 기어들어 와서 내 발등에 입 맞추며 빌겠지. 이혼녀를 세상 어느 개가 물어가겠어. 그들은 제가 내민 이혼 서류를 그저 기싸움이나 권리를 주장하려는 빈 협박 정도로 치부하며 곧 다시 돌아와 무급 식모 노릇을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할 말 다 했어? 저는 차가운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수화기 반대편에서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저의 서늘한 태도가 익숙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적당히 튕기라고 했잖아. 장모님 아프신 건 친척들한테 병간호 부탁하고 넌 큰며느리니까 얼른 와. 며칠 집 비운 것만 해도 선 넘은 거야. 알았어. 이따 저녁에 설렁탕 한 그릇 사줄 테니까 풀고. 그의 값싼 적성 같은 말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작 15,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으로 내 평생의 복종과 우리 엄마의 목숨을 퉁치겠다는 건가?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모든 경멸을 담아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박민석, 그 역겨운 선심 쓰는 척 좀 집어치워. 토 쏠리니까. 내가 네가 사주는 국밥 따위가 고파서 아니면 너네 집 묵음 노예 타이틀이 아쉬워서 목매는 줄 알아? 똑똑히 들어. 이혼 서류는 이미 도장 찍어줬어. 네가 안 찍으면 소송으로 갈 테니까. 너네 집 쓰레기 더미는 네가 알아서 치우고 엄마한테 몸조심이나 하라고 전해. 나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도 병원비 한 푼 안 내줄 아들내미 뒀으니까 돈 들고 병 얻어올 짓 하지. 마시라고. 너 이 미친. 충격과 분노로 민석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말을 끝맺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강하게 꾹 눌렀습니다. 뚝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이 독성 가득한 결혼 생활을 이어주던 마지막 동아줄이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민석의 번호를 차단하고 최 여사, 수진이의 번호까지 싹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 제 세상에 남은 것은 오직 제 커리어,
제 자신, 그리고 병상에서 하루하루 회복해가는 엄마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망상 속 연극은 그들끼리 알아서 하라지. 유일한 관객이었던 저는 이미 공식적으로 극장을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그 집구석을 덮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걸. 엄마가 수면제를 맞고 잠든 4일차 오후, 저는 병원을 나서 강남 뒷골목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유진이, 그녀는 현재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법정에서 무책임한 남편들을 도륙내기로 유명한 피도 눈물도 없는 이른바 이혼 법정의 저승사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쇼컷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유진이는 며칠 밤을 새워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저를 보며 뻔한 위로 따위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뜨거운 에스프레소 한 잔을 밀어주며 고급 만년필로 유리 테이블을 톡톡 쳤습니다. 내가 3년 전부터 말했지. 김지윤? 박민석 그 새끼는 빈 껍데기고 그 시어미는 흡혈 거머리라고. 내 말 오지게 안 듣고 호구같이 꾹꾹 참더니 이제야 눈깔이 좀 뜨이냐?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의 어린 속상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눈 떴다. 너무 환하게 떠져서 내 과거가 눈이 부셔 눈멀 지경이야. 유진아, 최대한 빨리 이혼하게 해줘. 하지만 나 빈손으로는 절대 못 나가. 내가 그 집구석에 사다 바친 TV부터 숟가락, 포크 하나까지 싹 다 회수할 거야. 내 피땀 어린 돈이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버러지들 배불리는 꼴은 절대 못 봐. 우리 엄마 병원비에 보태야 해. 유진이는 한쪽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살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열어 새하얀 파일철을 꺼냈습니다. 역시 내 친구답네. 징징대는 건 이걸로 끝내고 이제 머리를 쓸 시간이다. 지금 너희 부부가 살던 아파트 결혼 전부터 최 여사 명의로 되어 있던 거 맞지? 결혼하자마자 넓은 집 놔두고 왜 돈 아깝게 전세 나가냐고 기어들어 오라고 했었지. 사실상 생활비 전액을 나한테 떠넘기려는 수작이었지만 제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집이 그 노인 4명이라면 껍데기만 덜렁 남겨주고 돌려주면 돼. 유진이가 장난기 가득한 눈을 번뜩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집 안에 있는 가전이나 가구는 누가 샀어? 증빙 자료는 있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핸드백에서 두툼한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홍보팀장이라는 직업 특성상 서류 보관에 철저하기도 했고 큰 물건을 사면 보증을 위해 영수증을 모아두라는 엄마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여기 75인치 삼성 TV, LG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 천연 가죽 소파, 다이슨 청소기, 시스템 에어컨 3대, 드럼 세탁기, 광파 오븐, 심지어 로봇 청소기까지. 싹 다 내 개인 신용카드로 긁었고 내 이름인 김지윤으로 발급된 전자 영수증이야. 도배장판 새로 할 때 인테리어 업자한테 계좌 이체한 내역까지 다 있어. 유진이는 영수증 뭉치를 훑어보더니 금광이라도 발견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탁자를 탁 내리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완벽해. 기가 막힌다. 지윤아, 이혼하는 여자들이 제일 손해보는 게 뭔지 알아? 멍청하게 시댁에 자기 돈 다 바쳐놓고 증거를 안 남기는 거야. 법정 가면 개인 재산 입증도 못하고 시댁 인간들이 뻔뻔하게 혼술하고 우기면 반반 쪼개지기 일쑤거든. 이 정도 물증이면 판사 할아버지도 딴지 못 걸어. 유진이는 제가 서명한 이혼 서류를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석이 도장 안 찍어도 상관없어. 이혼 조정 신청으로 밀어붙인다.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무능력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금방 끝날 거야. 하지만 법원에서 부르기 전에 우리 당장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이혼, 서류보다 더 중요한 일이지. 무슨 일? 제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상체를 제 쪽으로 숙이며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집안 싹털기. 그 늙은 여우가 재산 빼돌리거나 망가뜨리기 전에 네가 산 물건 싹 다 회수해 오는 거야. 그 집 인간들 스케줄 다 읊어봐.
시험이 외출하는 시간, 남편 출근하는 시간, 시누이 나가는 시간, 정신이 번쩍 들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온 TV를 보며 거들먹거리던 최 여사의 표정. 제가 산 소파에 널브러져 있 시누이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래, 내가 왜 그딴 쓰레기들에게 그 좋은 것들을 누리게 둬야 해? 어머니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동네 아줌마들이랑 배드민턴 치고 시장 다녀오셔. 민석이는 구투육 정시 출근이고 수진이는 요새 낮 12시까지 늦잠 자긴 하는데 모레 목요일 오전에는 전공 필수 수업 있어서 무조건 학교에 가. 저는 정확하게 그들의 스케줄을 떠올렸습니다. 좋아, 이번 주 목요일 오전 낙점. 내가 전문 포장이사 팀 부른다. 너랑 나 역사에 남을 대청소를 시작하는 거야. 그 거지 같은 황금 세 장을 완벽한 폐가로 만들어서 돌려주자고. 허세와 체면의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자. 유진이가 에스프레소 잔을 들어 제 빈잔에 쨍하고 부딪혔습니다. 경쾌하게 울리는 유리잔 소리는 시댁의 오만함에 고하는 사형선고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김지윤의 완벽한 껍질, 깨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9시. 서울의 하늘은 찌뿌둥했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었지만 제 가슴 속엔 뜨거운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15층,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열쇠를 꽂아 돌렸습니다. 철칵. 육중한 원목문이 열리자 제가 일주일 전에 내버려 두고 간 퀴퀴한 곰팡내와 신내가 진동하는 쓰레기장 같은 풍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더럽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 뒤에는 영수증 사본을 든 유진이가 섰고 그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포장이사 전문 인력 5명이 전동 드릴, 몽키 스패너, 테이프 등을 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시작하세요. 남의 집벽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깔끔하게 다 뜯어내시고요. 유진이의 위험 있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작업자들은 정예 부대처럼 흩어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아파트 단지의 드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팔을 짱고 서서 75인치 삼성 TV가 선반에서 떼어지는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반년 치보너스를 모아 샀던 최고급 가죽 소파는 뽁뽁이에 쌓여 밖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최 여사의 남은 반찬이 가득 찬 LG 양문형 냉장고 역시 전원이 뽑혔습니다. 작업자는 냉장고 안에 있던 냄비와 반찬통들을 가차없이 바닥에 꺼내 던져두고 냉장고만 번쩍 들어 옮겼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시스템 에어컨, 세대가 떨어져 나가자 벽지에는 얼룩덜룩한 자국이 흉하게 남았습니다. 구석에 있던 드럼 세탁기와 로봇 청소기마저 커다란 박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단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최 여사가 동네 사람들에게 제 자랑처럼 늘어놓던 화려한 아파트는 완벽하게 털려버렸습니다. 거실은 벽지가 뜯어지고 바닥에는 면봉과 더러운 그릇, 쓰레기가 나뒹구는 썰렁한 동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맞춤 제작했던 실크 커튼까지 싹 다 떼어냈습니다. 집은 그저 뼈대만 남은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곧이어 요란하게 떠들며 걸어오는 최 여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본 최 여사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양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그녀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고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가 툭 떨어지며 방울토마토가 현관 타일 위로 굴러갔습니다. 도둑, 사람 살려. 도둑이야.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 최 여사가 돼지 멱다는 소리로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복도를 향해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강도는 무슨 강도입니까, 어머님? 제가 주방 쪽에서 걸어 나오며 손을 툭툭 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최 여사는 감나가는 물건이 하나도 남지 않은 텅 빈 집안을 번갈아 보며 사시나무 떨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얼굴엔 핏기가 가셨습니다. 너 이 썩을 년. 네가 사람을 시켜서 우리 집 살림살이를 다 어디로 빼돌린 거냐? 아이고 이년이 우리 모자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당장 내 TV랑 냉장고 안 내놔. 그녀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순간 유진이가 재빠르게 막아서며
붉은 도장이 찍힌 영수증 뭉치를 최 여사 가슴팍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르신 연세도 있으신데 말씀 조심하시죠. 강도라니요? 유진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방금 저희가 실어낸 물건들 전부 김지윤 씨 명의로 결제된 영수증이 있는 지윤 씨 개인 재산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요. 이 집 명의가 어르신 거라 벽돌 한 장 안 건드렸습니다. 지윤 씨는 처음에 시집 올 때처럼 본인 물건만 챙겨서 나간 겁니다. 몇 년 동안 공짜로 호강하셨으면 이제 그만 만족하셔야죠. 최 여사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들을 훑어보다 다리가 풀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늘 하던 주특기인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민서가, 내 마누라가 집구석을 다 털어먹고 이 애미를 길거리에 낳게 생겼다. 동네 사람들, 며느리년이 시어미 가죽을 벗겨먹네요. 저는 바닥에서 뒹구는 그 불쌍한 인간과 말싸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진이에게 눈짓을 보내고 밖으로 향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민석이 헐레벌떡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출근해 있던 중 최 여사의 구원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집안과 바닥에서 통곡하는 엄마를 본 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목핏대를 세우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김지윤, 너 미쳤어? 대체 무슨 원수를 졌다고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놔? 우리 엄마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가야 속이 시원해? 이 독한 년아. 저는 문지방을 넘으려다 멈춰서서 제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제 눈엔 분노 대신 그저 하찮고 찌질한 인간에 대한 동정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독한 년이라고? 제가 짧게 비웃자 민석은 소름이 돋는 듯 흠칫 놀랐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들이 가르쳐준 대로 똑같이 돌려주는 것뿐이야. 내 돈은 무조건 이 집구석을 위해 써야 하고 나를 낳아준 엄마한테는 쓰면 안 된다며? 그래서 오늘 내 돈 싹 다 걷어서 우리 엄마 살리는 데 쓰려고 챙겨가는 거야. 내 물건은 내가 챙기고 당신들 집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시댁의 가풍과 뼈대 있는 집안의 실체가 뭔지 이제 원상 복구해줬으니까 마음껏 즐겨.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도도하고 기품 있었습니다. 제 등 뒤로 최 여사의 악쓰는 울음소리와 민석의 무기력한 욕설이 뒤섞여 울렸지만 그것은 제 새로운 인생의 완벽한 배경음악일 뿐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살림살이 싹쓸이 사건 이후 딱 한 달 뒤 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부한 이혼 판결문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새빨간 관인이 찍힌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것이 주는 완전한 자유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법원문을 나서며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맞이할 때 저는 폐부, 깊숙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토록 세상이 맑고 가벼웠던 적이 있었던가. 몇 걸음 뒤에는 민석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와이셔츠는 구겨지고 꾀죄죄했으며 저를 향한 원망 어린 눈빛을 쏘아대면서도 감히 입 밖으로 불만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유진 변호사의 빛의 속도 같은 법적 압박에 그는 어떠한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터였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를 지나쳐 곧바로 청담동 최고급 헤어 살롱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김지윤이 완벽하게 탈바꿈 할 시간. 집안일 하느라 늘 질끈 묶고 다니던 푸석푸석한 긴 머리를 싹둑 잘라내고 세련되고 날렵한 애쉬 브라운 컬러의 보브컷으로 바꿨습니다. 싸구려 홈웨어와 평범한 옷들은 다 내다버리고 최고급 맞춤 정장과 몸매가 드러나는 펜슬 스커트,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빨간 밑창의 키릴로 옷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당당하고 화려한 여전사 그 자체였습니다. 최 여사의 며느리로서 찌들어 있던 김지윤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엄마는 퇴원 후 제가 새로 얻은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병원비와 치료비는 물쓰듯 나갔지만 오히려 그것은 제가 더 맹렬하게 일할 수 있는 막대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업무에 200%의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기획안을 짜고 번뜩이는 홍보 전략을 내세워 협상 테이블을 압도하며 업계에서 무적의 커리어 우먼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제 인생의 저울이 눈부시게 솟아오르는 동안 15층 그 아파트에는 지독한 빈곤의 어둠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 전 동네 아파트 주민 단톡방 제가 관전 꿀잼을 위해 조용히 남아있던을 통해 정 아주머니가 전해주는 소식으로 그 황금 세장에서 벌어지는 막장 희비극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허세로 가득했던 장막은 날아드는 공과금 고지서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이달 초 전기세와 수도세를 받으러 온 검침원 앞에서 최 여사는 습관처럼 지윤아, 나와서 공과금 계산해라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온 것은 횡한벽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최 여사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쥐고 떨었습니다. 관리비 50만 원, 전기세 15만 원, 가스비 등등 평생 제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해결되던 수십만 원의 고지서를 생전 처음 받아든 최 여사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민석은 제가 회수해 간 가죽 소파 대신 덩그러니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배고픔과 피로에 지친 그에게 최 여사는 고지서 뭉치를 들이밀며 짜증을 냈습니다. 야, 이거 내가 내. 내 월급 다. 어쨌어? 내 연금은 생활비랑 약값 하기도 빠듯해. 제가 돈이 어딨어요. 민석이 눈을 까디집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월급은 200만 원 남짓. 차 할부금, 밥값, 기름값, 동료들과의 술값으로 이미 절반 이상을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이 고지서를 다 내고 나면 다음 달까지 컵라면으로 버텨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제야 엄마 치마폭에 숨어 아내 등골을 빼먹던 이 무능한 가장은 돈이 인간의 자존심을 얼마나 끔찍하게 짓뭉개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뭘 쓰길래 이따위로 나와? 전등 좀 끄고 살아. 지훈이 있을 때랑 관리비가 똑같이 나오잖아. 최 여사도 지지 않고 허벅지를 치며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네가 등신같이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해서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이 애미한테 전기세 몇 푼 가지고 난리냐. 네가 안 내면 단전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나도 깜깜한 데서 살 거니까. 적나라한 현실이 민석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가 그토록 허세를 부리며 당연하게 여겼던 윤택한 삶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전처의 피땀 어린 돈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제가 빠져나간 그 집구석은 가난과 절망의 내리막길을 미친 듯이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제 화려한 도약은 최고 경영진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그 분기 말 저는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초대형 해외 홍보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전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브리핑을 마치자 가장 먼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한 본부장님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 깊은 눈매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그는 권위적이지 않고 항상 여직원들을 동등하게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모니터에 코를 밟고 서류를 검토하던 제 책상 위에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이 놓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본부장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좀 쉬어가면서 해요, 김 팀장님. 기계처럼 일하네. 이번 프로젝트 결과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김 팀장처럼 강단 있고 센스 있는 분이 우리 회사에 있다는 건 큰 행운이죠.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저 제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저는 뺨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저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짙은 화장 뒤에 숨겨진 상처를 꿰뚫어 보듯 말했습니다. 팀장님처럼 화려하고 강한 분은 아마 아주 어두운 시간을 이겨내며 스스로를 담금질했겠죠. 계속 그렇게 빛나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팀장님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가 남기고 간 따뜻한 한마디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쓰레기 같던 전 남편의 경멸과 무시와는 정반대의 온도.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에 있을 때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커리어의 정점을 찍으며 승승장구할 때 반대편 도시 구석에서 민석은 지옥불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민석의 셔츠를 빳빳하게 다려주고 향긋한 섬유유연제 냄새를 입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15분 지각한 민석은 누런 때가 낀 꼬깃꼬깃한 셔츠를
쉰내를 풍기며 사무실에 들어섰고 여직원들은 코를 쥐어 틀어막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아침 회의 때였습니다. 부장님이 실적 보고를 요구하자 민석은 더듬거리며 엑셀 창을 띄웠지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복잡한 보고서는 전부 제가 밤을 새워가며 완벽하게 오탈자까지 수정해줬 것들입니다. 제 마법 같은 손길이 사라지자 민석의 무능력과 멍청함이 고스란히 뽀록난 것입니다. 박 대리, 자네 지금 장난해? 부장님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패대기 치며 수십 명의 직원 앞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보고서 수치는 죄다 안 맞고 옷차림은 어디 노숙자처럼 하고 다니고 회사가 자네 놀이터야? 이번 달 자네 KPI 성과급 전액 삭감이야. 당장 심할서 써와. 민석은 얼굴이 불타는 듯 붉어진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동료들의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회사에서 억지로 포장했던 그의 알량한 체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성과급 삭감은 곧 이번 달 내내 컵라면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커피 머신으로 다가가 커피를 내리려다 지갑에 기름값 3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씁쓸하게 돌아서서 정수기 물만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이 재정적 위기는 앞으로 그들 가족을 집어삼킬 거대한 악몽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 악몽의 시작점은 다름 아닌 최 여사와 민석이 그토록 감싸고 돌았던 금지옥엽 시누이 수진이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부터 갉아먹는 존벌레들에 의해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법이죠. 민석의 가족에게 그 존벌레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우습게도 그 독버섯 같은 수진이를 온실 속 화초처럼 키워준 자금줄 즉 저을 끊어버린 것은 시댁 식구들 본인들의 손이었습니다. 제가 짐을 싸서 떠난 후 원조가 끊기자 수진이는 글자 그대로 금단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백화점을 돌며 명품 화장품을 사고 한 번 입은 옷은 처박아 두고 강남 클럽에서 친구들에게 쏘면서 제 카드를 박박 긁어대던 생활. 자기가 부잣집 철부지 막내딸인 줄 알았던 수진의 망상풍선은 이혼 서류와 함께 펑 터져버렸습니다. 월초가 되어도 새언니의 통장 입금 알람이 울리지 않자 수진이는 미쳐갔습니다. 오빠인 민석에게 돈을 달라고 징징대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은 오빠에게 쌍욕을 얻어먹었고 엄마에게 손을 벌렸지만 전기세 낼 돈도 없어 전전긍긍하는 최 여사에게 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허세로 점철된 친구들에게 가난을 들키기 싫었던 수진이는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곳에 손을 뻗었습니다. 횡한 집구석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은 최 여사가 옷장 깊숙이 숨겨둔 순금 반지 몇 동과 노후 비상금뿐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어느 날 낮 전 동네 통장 아주머니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저는 아파트 단지를 뒤집어 놓은 모녀의 혈투를 전해 들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온 최 여사가 관절염 약을 사려고 비상금 상자를 열었더니 낡은 깡통이 박살나 있고 순금 반지 3동과 현금 2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먹이를 빼앗긴 들짐승처럼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수진이는 막 늦잠에서 깨어 싸구려 향수를 뿌리고 가짜 명품백을 매며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네가 내 노후 자금 다 훔쳐갔지? 당장 내 돈 내놔. 최 여사가 달려들어 딸의 머리채를 뒤로 확 잡아챘습니다. 아, 엄마, 미쳤어? 이거나. 수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엄마의 팔을 핥히었습니다. 이호로 잡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돈을 훔쳐? 당장 내놔. 발뺌하던 수진이는 최 여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윽박지르자 그제야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아, 친구들 만나서 술 좀 쏘려고 몇 푼 쓴 거 가지고 무슨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 새언니 있을 땐 나한테 몇백씩 줘도 아무 말 안 했잖아. 엄마가 멍청하게 돈줄 끊어버려서 쫓아내 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엄마가 입방정 떨어서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으면 엄마 혼자 뒤집었어. 나까지 가난하게 살게 하려고? 웃기지 마. 짝, 최 여사의 매서운 손바닥이 수진이의 두꺼운 화장을 뚫고 뺨에 내리꽂혔습니다. 최 여사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평생 아들, 딸을 상전처럼
모시며 며느리 돈은 우리 집 돈이라는 썩어빠진 철학을 딸에게 가르친 건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괴물이 된 딸이 자신의 얼굴에 삿대질하며 며느리라는 황금알 낳는 거위를 놓친 자신을 멍청하다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어미한테 그따위 말을 해? 내가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내 돈 훔치고 내 탓을 해? 최 여사는 가슴을 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늘 하던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아니라 핏줄인 친딸을 향한 절규였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을 뒹구는 엄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복도 전체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 폐허 같은 집에는 오직 자신이 뿌린 씨앗의 지독한 대가를 맛보기 시작한 늙은 여자의 통곡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저 없이도 굴러갈 거라 믿었던 그 집안의 모래성은 이익이 끊기자 서로를 물어뜯는 아기 다툼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석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퇴근하면서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수모와 삭감된 성과급 때문에 넋이 나간 민석은 쉰내가 진동하는 셔츠를 입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과거 제가 차려놓던 따뜻한 갈비찜이나 된장찌개에 온기 따위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엔 딸과 싸우고 넋이 나간 최 여사가 쪼그려 앉아 있었고 밥상에는 시들해진 콩나물 무침 한 접시와 쉰내 나는 밥뿐이었습니다. 밥이 이게 뭐예요? 나 굶겨 죽일 작정이에요? 민석이 밥상을 걷어찰 듯 짜증을 냈습니다. 사지 멀쩡하면 네가 차려 먹어. 내가 하루 종일 종년처럼 치닥거리하느라 골병이 났다. 내 여동생 그녀는 내 비상금까지 싹 다 훔쳐서 도망갔는데 내가 지금 밥할 정신이 있겠냐. 여동생이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소리에 민석은 눈이 뒤집혔지만 너무 피곤해 화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억지로 밥을 한 숟갈 푹 떠넣은 민석은 그대로 밥풀을 바닥에 뱉어버렸습니다. 아 씨발 밥이 다 설익었잖아. 반찬은 쉰내가 나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밥 하나 제대로 못해? 남편의 고함에 억눌려 있던 최 여사의 화약고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아들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야, 네가 마누라가 해주는 밥이나 처먹으며 황제처럼 사니까 배가 불렀지? 그렇게 좋으면 네가 그년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지 그랬어. 네가 내 옆에서 거들먹거리며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네가 멍청해서 복덩어리를 뻥 차버려 놓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민석 역시 참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발가벗겨진 자존심 그리고 엄마의 비아냥거림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 탓이라고요? 엄마가 한 짓이나 돌아봐요. 세상 천지의 며느리 돈 10원짜리 하나까지 쥐어짜는 시어미가 어딨어요. 걔가 번 돈으로 우리 가족 다 호강시켜줬는데 장모님 쓰러지셨을 때 엄마가 병원비 한 푼 못 가져가게 막았잖아요. 세상에 엄마처럼 표독스러운 노인네가 어딨냐고요. 엄마가 그 사람 벼랑 끝으로 몰아내서 집구석이 이 꼴난 거 아니에요. 다 엄마가 망친 거예요.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적나라한 진실. 그것은 그들 모자가 평생짜 맞춰온 허위와 기만의 장막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칼날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아들의 입에서 표독스러운 노인네라는 소리를 듣자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네가 나한테 독하다고? 내가 다 널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그랬는데. 최 여사는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지만 민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싸구려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의 모자 관계는 타인의 희생을 양분 삼아 자라났기에 양분이 사라지자 처참하게 바스러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 돈을 훔쳐 달아났지만 명품관과 술집에서 2, 3천만 원은 며칠 만에 휴지 조각처럼 사라졌습니다. 돈은 떨어지고 막 일은 하기 싫었던 수진은 결국 불법 사채와 악명 높은 3금융권 불법 대출 앱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엔 최신 아이폰을 사려고 500만 원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신분증 사진만 찍어 보내면 대출이 된다는 말에 혹했지만 선이자와 수수료를 떼고 받은 돈은 3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살인적인 일수이자에 시달리다 결국 다른 앱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지옥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혼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수진이의 빚은 원금과 눈덩이 같은 이자가 합쳐져
3천만 원이라는 끔찍한 액수로 불어났습니다. 일반 가정집도 감당하기 힘든 돈인데 벼랑 끝에 몰린 민석의 집안이 갚을 수 있을 리 없었죠. 수진이가 이자를 내지 못하자 대부업체는 수진의 연락처를 털어 가족들에게 협박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회의실에서 민석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조폭 같은 사내의 욕설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야, 네가 박수진 오빠 박민석이지? 네. 동생년이 3천만 원 빚지고 쥐새끼처럼 잠수 탔어. 당장 돈 안 해놓으면 네 회사에 레커치라고 전단지 쫙 뿌려서 사회생활 끝장내. 버린다. 알았냐 개새끼야? 회의실의 모든 동료와 상사가 민석을 쳐다보았습니다. 공무원처럼 반듯하게 포장했던 그의 명예는 깡패들의 협박, 한 번의 가루가 되었습니다. 집에 있던 최 여사 역시 매일 울리는 장의사 음악 소리와 협박 전화에 전화선을 뽑아버리고 덜덜 떨었습니다. 민석이 집으로 뛰쳐가 동생을 잡아 죽이려 방문을 열었을 때 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쪽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 빚이 너무 많아서 죽을지도 몰라. 깡패들이 쫓아와서 잠시 숨어 있을게. 엄마랑 오빠가 어떻게든 돈 좀 갚아줘.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나 찾지 마. 최 여사가 정성껏 키운 괴물은 제 가족에게 거대한 똥무더기만 투척한 채 도망쳐버렸습니다.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헐떡였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는 새로 이사온 한강뷰 고급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레드 와인을 마시며 엄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전 동네 아파트 단톡방이었습니다. 메시지와 동영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사진들을 클릭했습니다. 한때 최 여사가 뻔질나게 드나들며 잘난 척하던 15층 아파트 현관문. 그 위에는 피처럼 붉은 시뻘건 페인트가 덕지덕지 뿌려져 있었고 복도 바닥에는 악취가 진동하는 까나리 액젓과 썩은 계란이 범벅되어 구더기가 끓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진의 얼굴과 사기꾼년, 빚쟁이, 가족이라는 전단지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는 문신을 한 깡패 3명이 야구 방패를 들고 현관문을 부술듯이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야, 문 열어 이 늙은 여우야. 딸년이 돈 떼먹고 튀었는데 어미가 숨어 있어? 당장 돈 안 내놓으면 불질러버린다. 그 캄캄한 집안에서 최 여사는 식탁 밑에 몸을 웅크린 채 행여 숨소리라도 셀까봐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무릎 꿇리려 했던 그 기세 등등한 아파트가 이제는 까나리 액젓 냄새가 진동하는 공포의 감옥이 된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혀를 차며 어휴, 멀쩡한 며느리 쫓아내더니 꼴 좋다며 그들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15분 뒤 퇴근한 민석이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에게 손을 치켜들며 위세를 부리던 가부장적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깡패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비굴한 벌레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님들, 제발 며칠만 시간 좀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깡패. 우두머리는 붉은 침을 뱉고는 야구 방망이로 민석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오늘 원금이자 500만 원 선입금 안 하면 내 손가락 하나 날아갈 줄 알아. 민석은 지갑을 탈탈 털어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간신히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깡패들은 조롱하며 사라졌고 이웃들의 멸시 어린 시선이 민석의 온몸을 찔렀습니다. 그는 결국 여동생의 빚을 막기 위해 다른 사채업자를 찾아가 돈을 빌려 돌려막는 지옥행 급행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공포와 빚에 쪼들리는 삶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초고속으로 갉아먹습니다. 최 여사는 깡패들이 다시 올까 무서워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에게 며느리 흉을 보던 재미도 끝났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피골이 상접했으며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하던 모든 집안일이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세탁기도 없이 화장실 쭈그려 앉아 아들의 쉰내 나는 옷을 손빨래하다 늙은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식탁엔 늘 물에만 밥과 시어 꼬부라진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민석은 매일 퇴근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주만 벽나발을 불며 어머니를 저주했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 망쳤어 라며.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업보의 굴레가 그 집안의 숨통을 정확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낀 프라이팬을 닦던 최 여사는 주방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석의 짜증 섞인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밥은 언제 줘? 나 굶겨 죽일 작정이야?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힌 순간 최 여사는 심장에 거대한 쇠꼬챙이가 박힌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고통이 왼쪽 팔을 타고 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에 새카만 별이 튀었습니다. 민서가 사람 살려. 최 여사가 싱크대 모서리를 잡으려다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프라이팬이 떨어지며 최 여사의 무거운 몸뚱이가 차가운 주방 타일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입에는 거품을 물고 눈은 하얗게 뒤집혔습니다. 큰 소리에 달려나온 민석은 거품을 무는 어머니를 보고 새파랗게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 어머니가 마당에서 쓰러졌던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각본. 그리고 이 거실에서 뇌졸중 치료비에 수천만 원 쓰는 이 병 얻어올 짓 하지 말아라고 짓거렸던 그들의 입방정. 인과응보는 잔인할 만큼 정확하게 최 여사의 정수리에 뇌졸중이라는 벼랑을 꽂아 넣었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민석은 인생 최악의 수학 문제와 직면했습니다. 수중에 단돈 1,000원도 없는데 당장 결제해야 할 수천만 원의 수술비. 그리고 이제 그의 곁에는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을 아내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겨울의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춥고 매서운 날씨만큼이나 병원 안의 공기는 무겁고 끔찍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최 여사의 상태는 심각한 뇌출혈로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대기실 의자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며 돈을 빌리려 했으나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담보로 잡혀 겨우 몇백만 원의 입원 보증금만 마련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민석을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뇌압을 낮추는 개두술을 당장 해야 합니다. 수술비와 중환자실 입원비, 비급여 약값까지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당장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빨리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시고 수납부터 하셔야 합니다. 2천만 원. 민석의 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사채 빚으로 이미 집에는 가압류가 들어오기 직전이고 친구며 친척들은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현실이라는 거대한 망치가 그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쳤습니다. 김지훈이라는 방패막이가 없어진 지금 그는 자기 친엄마의 목숨조차 구할 능력이 없는 밑바닥 무능력자였습니다. 수술을 미루고 어찌어찌 고비만 넘긴 최 여사는 6인실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좁고 냄새나는 병동 제1구석자리, 왼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채 산소 콧줄을 꽂고 누운 그녀는 멍한 눈으로 찌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오자 최 여사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손을 잡아주며 엄마 걱정 마, 내가 돈 다 내서 고쳐줄게라고 말해주길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석은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편의점에서 산싸구려 도시락 봉투를 침대 옆 협탁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쉬며 차갑고 잔인하게 내뱉었습니다. 엄마 깨어났네. 깨어났으면 밥 좀 먹어. 의사 말로는 수술 안 하면 평생 반신불수로 누워 살아야 한대.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넘어. 근데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집구석에 지금 그럴 돈이 어딨어? 수진이 그 미친년이 남긴 사채. 빚 갚느라 깡패들한테 협박당하고 있는데 내 월급은 압류당하기 직전이고 차까지 팔았어. 나 지금 여기서 엄마 병수 발들 시간도 돈도 없어. 대충 안정되면 그냥 퇴원해서 집으로 가. 싼 한약이나 지어다 줄 테니까. 입원비 비싸서 감당 못해. 화광. 최 여사의 머릿속에 천둥이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커졌고 주름진 눈가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터져나와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 얼마나 익숙한 대사인가.
불과 몇 달 전 자신의 사돈이 쓰러졌을 때 본인이 내뱉었던 수술비 억 단위 깨질 텐데 살린다는 보장 있냐. 병 얻어올 집 말아라는 그 악독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 친아들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꽂힌 것입니다. 최 여사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마비된 혀는 웅얼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평생 며느리의 피를 빨아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의 눈에 이제 자신은 그저 돈 먹는 하마이자 버려야 할 짐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민석에게 병원은 생지옥이었습니다. 간병인을 쓸 돈이 없어 연차를 내고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상을 받아먹던 그가 어머니의 대소변을 치우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짜증과 역겨움에 민석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번 4일째 아침 꾀죄죄한 옷차림에 며칠을 감지 못해 떡진 머리를 한 민석은 새빨간 낡은 보온병을 들고 뜨거운 물을 받으러 복도 끝 정수기로 향했습니다. 아침 메뉴는 또 컵라면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민석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국립의료원 앞마당 너머 햇살이 쏟아지는 고급 VIP 병동 쪽 산책로였습니다. 하루 입원비만 수십만 원이 넘는 최상위 계층을 위한 공간. 그곳에 푸른 잔디밭을 천천히 산책하는 두 명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한 명은 최고급 전동 휠체어에 앉아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와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온화하게 웃고 있는 노부인. 바로 그가 돈 먹는 하마라고 조롱했던 장모님, 이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를 다정하게 밀며 미소 짓는 여자. 바로 김지윤이었습니다. 민석은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윤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의 찰랑이는 애쉬 브라운 보브컷, 명품 구두,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넘쳐흐르는 자신감과 권위. 찌든 냄새를 풍기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대기업 홍보팀장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엄마는 냄새나는 6인실 일반 병동에서 수술비도 없어 죽어가는 반면 자신이 구박하며 내쫓았던 아내는 자기가 번 돈으로 친정엄마에게 황후 같은 대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뒤바뀐 운명. 민석은 바닥을 치는 자괴감과 후회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넘쳐 손등을 대었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수치심을 내던지고 무언가에 홀린 듯 VIP 병동 정원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녀를 붙잡아야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윤아. 헐떡이는 목소리에 지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윤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따스한 미소는 민석을 보는 순간 영하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악취가 나고 눈이 퀭한 노숙자 같은 꼴을 한 전 남편의 모습에 지윤은 일말의 동정심도 아닌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민석은 헉헉거리며 다가와 떼낀 손으로 지윤의 옷깃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윤아, 드디어 만났네. 그동안 잘 지냈어? 지윤은 눈살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눈빛에 민석은 감전이라도 된 듯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이 여사 역시 사위였던 짐승을 경멸스럽게 바라보며 지윤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알아서 처리하라는 굳건한 지지였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우린 이미 법적으로 완벽히 끝난 사이인데. 너 같은 쓰레기랑 길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용건만 말해. 지윤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하고 무미건조했습니다. 민석은 코끝이 찡해지며 과거의 그 가부장적인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비굴하게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아, 내가 다 잘못했어.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네가 가고 나서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 수진이는 사채 3천만 원을 쓰고 잠적해서 매일 깡패들이 들이닥치고 난 회사에서 잘리기 직전이야. 게다가 우리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저기 일반 병동에 누워 계셔. 그는 악어의 눈물을 짜내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의사가 2천만 원짜리 수술을 안 하면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한다는데 나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어. 엄마가 침대에 누워서 매일 내 이름 부르면서 울어. 예전에 며느리한테 못되게 군 거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제발 널 찾아오라고 하셨어. 부부의 연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 너 돈 많이 버니까.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라. 우리 예전 나쁜 기억 다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응? 그의 변명은 지훈의 귀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로 들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그리워한다고? 내가 매달 바치던 내 월급 카드가 그립겠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다시 너희 집 쓰레기를 치우며 사채 빚을 대신 갚아주는 무급 식모로 돌아오라고? 지우는 그저 가만히 민석의 초라한 몰골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꼬리를 살짝 올려 아주 차갑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벌레를 내려다보는 완벽한 경멸의 미소. 민석은 그 미소를 보고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박민석. 지훈의 입술에서 얼음 같은 단어들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블랙 코미디 찍니? 내 엄마가 날 그리워해? 아, 내가 사줬던 고급 냉장고랑 비싼 참기름이 그립다는 소리겠지. 아, 아니야 지훈아. 내 진심을 좀 입 닥쳐. 지훈이 눈빛을 번뜩이며 빡 지르자 민석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머리 빈 혹으로 아는 모양인데 우리 엄마가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내 입으로 뭐라 그랬지? 처가 쪽 책임이니 돈 들고 병 얻어올 짓 하지 말라고 했지. 내 엄마는 현관문 가로막고 내 돈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폐악을 부렸어. 그때 너희들한테 부부의 정이 있었고 가족의 도리가 있었어? 민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떨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착각하지 마. 내 세상의 가족은 오직 나와 우리 엄마뿐이야. 너희들의 그 알량한 집안 체면? 너희들의 이기심과 악독함이 스스로 너희 집안을 똥통에 처박은 거야.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내 구두 끝도 닿기 싫어. 민석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며 거지처럼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돌아서며 지우는 완벽하게 민석의 숨통을 끊어놓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돌아가서 내 엄마한테 전해. 업보를 쌓았으면 돌려받는 게 세상 이치라고. 돈 아까우니까 그냥 싼 한약이나 다려 먹으라고 해. 돈 들고 병 얻어올 짓 하지 마시라고 뼈저리게 느끼면서 잘 살아라.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지우는 도도하게 휠체어를 밀며 봄햇살이 쏟아지는 산책로를 걸어나갔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모녀의 평온한 어깨 위를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무너진 자존심과 함께 바닥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민석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때늦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허영의 제국은 완벽하게 무너졌고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린 참이었습니다. 얼마 후 동네 통장 아주머니를 통해 마지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술 시기를 놓친 최 여사는 반신불수에 입이 돌아가 버렸고 민석은 아파트를 사채업자에게 뺏기고 보증금 없는 헐름한 고시원 방으로 쫓겨나 어머니를 눕혀놓아야 했습니다. 공무원 직장에서도 잘린 그는 배달 대행 기사로 밤낮 없이 오토바이를 몰며 기저귀 값을 벌어야 했고 그 비좁은 단칸방에서는 매일같이 서로를 탓하며 저주하는 모자의 비명만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는 유흥업소로 팔려갔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짓밟고 일어선 가짜 권위의 끔찍한 말로였습니다. 반면 저는 과거의 찌꺼기를 완벽히 털어내고 눈부시게 비상했습니다. 탄탄한 커리어, 존중과 배려를 아는 한 본부장님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해 평안한 노후를 즐기시는 엄마까지 저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맹목적인 희생과 인내는 결국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짓밟힐 발매트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요. 여자는 스스로 경제력을 쥐고 당당하게 일어설 때 비로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분들, 당신은 누군가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한 투명 인간이나 감정 없는 ATM 기계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자신의 가치를 빛내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이 사이다 결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